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예, 근본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시공을 잘하면 돼요라는 것은 위험한 말이에요. 시공을 잘한다는 게 대한민국 어려워요. 그래서 시공을 잘해야지 뭐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패시브 하우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보다 겨울을 났는데 뭔 집이 이런 집이 있어?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패시브 하우스인 거예요. 근데 좀 살만한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일단 이 건물도 주차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로티 만들었습니다. 제가 땅만 넓으면 필로티 안 만들고 싶었는데 필로티 만들다 보니 이쪽 부분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철기둥 세워야 되죠. 이쪽 부분에 단열 만들어야 되지. 요 바닥에 단열 엄청나게 두껍게 했어요. 저 밑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벽 다 단열해야 되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면적이 딱 들어간다고 하면 천장에 있는 단열 빠져도 되고 저 벽에 있는 단열만 딱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되면 면적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공사비는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은 여기도 있는데 저기다.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여기 시 땅이고 여기는 도로 조명을 받아가지고 저희 땅은 저 앞에예요. 딱 예, 여기 우리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땅이고 여기는 시 땅인데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3m 도로 조명을 받았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대 만들어야 돼서 한 거다. 2대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집 못 지죠. 그래서 한 대만 만들고 60평짜리를 지으려고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택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주차장 2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주택은 주차 발생하지 않는 12평짜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3차원으로 보셨던 영상이 요 집 덩어리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요게 1층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이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덩어리만 봤을 때 12평에 다락이 6평이 있는 제가 유튜브 상에 공개해드렸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마감재도 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따 다시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뭐 좀 추우니까 우리가 1층 공방을 먼저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돌겠습니다. 여기 발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쓰인 마감재는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하는 마감재입니다. 자, 이 건물은 외 단열이에요. 보통 목조 건축물은 중간 단열이에요. 그러면 나무 뼈대 사이사이에다가 글라스를 집어넣는 게 일반 건축물. 그렇게 되면 어쩐다 했어요? 습기 맺히고 흰개미 나오고. 그래서 이 건축물은 뼈대 사이사이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켓 선반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다 이게 나무 뼈대 사이사이에요. 나무 뼈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갈. 그리고 이 사이사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 만들 수 있어요. 2층 가보시면 뭐 책꽂이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완전하게 이 벽의 바깥면에다 단열재를 완벽히 쌌어요. 이 건물은. 네. 기초 아래에 쌌죠. 벽에 쌌죠. 지붕 위에 쌌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단열재가 완벽히 감싸고 있다. 근데 지붕을 갖다가 단열재를 갖다가 천장 속에다 했다. 그러면 외벽 단열하고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단열을 하게 되면 처마 쪽에 다 열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단열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목구조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면 되고 저는 적어도 제가 이제 이런 건축물을 진 지가 좀 됐지만 최근 들어서까지도 그런 하자에 대해서 못 들어봤고 10년 동안도 목구조의 수명이 엄청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100년에서 200년은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저는 봐요. 이 건축물은.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하자를 안 생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는 습기만 만나지 않으면 천년도 가는 게 나무예요. 다 뭐 천년 고찰 다 목구조인데 그 천년 동안 나무가 그대로 있잖아요. 나무는 자연계에 숨 쉬면서 죽어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습기에 머무르면 그 나무는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콘크리트 건물도 하자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뼈대가 200년 갈 수 있지만 부수죠. 네. 그래서 건축물의 수명이 50년밖에 안 된다라고 통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엉터리 같은 그동안의 방식이 그렇고 앞으로 잘 짓게 되면 200년까지는 거뜬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든지 지면 나보다 오래 사니까 집을 질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해서 지어야지 재산 가치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가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 마감재는 지금 투명 칼라 에폭시라고 하는 마감재 썼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여기는 구조체 그대로 뼈대 노출해 놨어요. 저희가 일반 집 같으면은 1층, 2층 다른 세대가 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방음이랄지 흡음 시스템을 또 넣었을 텐데 여기는 위에 거의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공사비 아끼기 위해서 했고 노출해 버렸기 때문에 비용도 아꼈고 천장고도 높아 보이고 천장 치면 다 돈이죠. 근데 부득이 천장을 치는 부분은 왜 쳤을까요?
저기에는 배관들이 다니는 공간이야. 그러면 그 부분은 노출 상태에서 배관을 이쁘게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 저기는 천장을 막아버린 거고 아무것도 배관이 왔다 갔다 안 하는 데는 이렇게 오픈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사비를 아끼는 하나의 팁이 되는 거고, 자작나무 합판 자체는 비싼 재료지만 저희가 목조 뼈대에다 얘만 붙이고 마감 끝나버렸죠.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싼 거죠. 여기다 벽지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 합판 한 장 돼야 되죠, 석고보드 돼야 되죠, 벽지 해야 되죠. 일을 3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 돈이 비싼 거지, 재료가 비싸다고 집이 비싼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재료를 쓰되 인건비 투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연구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때 타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코팅을 한번 해. 지금 이게 거의 그 광이 없는 방식으로 코팅을 해서 그렇지만 코팅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목재 자체로 했는데 커피를 쏟아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얼룩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묻었을 때도 물티슈랄지 뭘 닦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놨어. 이게 우리가 사용성도 중요합니다. 예. 에어컨을 왜 설치해야 돼요? 에어컨은 여름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도가 높으니까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렵고, 유럽이랄지 이런 나라는 여름에 건조해요. 더워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냉방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에어컨 없어도 되는데, 파시브하우스의 기술이 온도를 조절하지만 습도를 제거하는 기술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습기가 높으면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왜 한국과 같은 습한 나라는 에어컨 설치해라라고 규정을 했냐면, 파시브하우스는 어떤 집이길 바라냐면 사람이 살기에 너무 쾌적하고 좋고 건강한 집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을 가봤더니 에너지는 안 쓰는데 여름에 너무 습한 거야. 패시브하우스는 습하네?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컨디션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기후 때에는 여름철 때문에 에어컨을 달아야 된다. 근데 장점은 과하게 안 달아도 돼요. 우리가 일반 평수가 30평이면 에어컨 용량은 30평보다 더 크게 합니다. 왜? 뭐 실내에 열이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걸 해야지 그게 돼요. 근데 파시브하우스는 실내 용량보다 같거나 작아도 돼요. 그래서 에어컨은 달긴 달되 아주 작은 용량 달면 되고요. 난방은 아예 안 해도 된다. 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공사비를 아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난방 공사를 안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30평짜리 집을 하나 질러도 바닥에 보일러 깔고 분배기 달아서 보일러 설정 이러면 거짓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난방 공사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비용을 아껴가지고 이런저런 아껴서 일반 집에서 달지 않고 있는 열애수 환경장치 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시브하우스가 일반적인 건축물 공사비하고 거의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유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응? 어떤 온도를 바닥 난방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지져야지 된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시는데 그 바닥에 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5년 정도는 보일러가 돌 일이 없다는 거야. 돌면 더워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처음에 자린마을 그분들이 동시 입주를 했는데 바닥에 이제 아파트처럼 온도 60도 세팅해놓고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처음에 집이 겨울에 너무 덥다고 클레임을 제기한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잤다는 거야. 그리고 창문에 고드름이 맺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법을 잘 모르면 에너지가 아껴지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파시브하우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되고, 바닥 자체가 달궈지는 것은 집에 너무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파시브하우스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벽난로를 설치해. 건축당국 집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벽난로를 갖다가 러시아 걸 더군다나. 러시아 벽난로 왜 유명합니까? 러시아 너무 추워가지고 벽난로 성능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나무 좀만 넣어도 엄청 열이 많이 나와. 근데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파시브하우스가 아닌 거죠. 그걸 설치하면 집은 찜질방 돼야 됩니다. 한번 집이 세팅이 되면 이제 열 손실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 있는 온도에서 식지는 잘 않아요. 그 사람이 살면 몸에서도 열나죠, 가전제품에서 열나죠, 요리할 때 열나죠, 샤워할 때 열나죠. 그 열원이 계속 생깁니다. 그 내부 열원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30% 난방 담당해 줍니다. 70%는 태양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창문만 잘 설계하면 된다. 그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PHPP라고 하는 에너지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하면, 설계된 대로만 계산하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 독일은 다이나믹 검증이라고 해서 계산값을 그대로 지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보정을 합니다. 30년 동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만 지어졌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증법, 여러분들은 뭐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니 뭐 집에다 영국 사람들처럼 집에다 모니터링 달아가지고 소송 준비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시브하우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뭐다? 겨울을 났는데 뭔 집이 이런 집이 있어?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패시브하우스인 거야. 근데 좀 살만한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짝퉁이에요. 살만하면 그런 반응 나왔다 그러면 패시브하우스 아니에요. 뭔 이런 집이 있어? 뭐 불을 안 뗐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불 뗀 거 아니야? 네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해가 좀 안 나서 좀 그런데 해 얼마 전에 좀 날 때는요 더워가지고 옷을 입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는 더워요. 해가 날 때는. 근데 해가 또 안 나는 날이 계속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을 막 열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또 그래서 보조적인 난방장치 하나는 갖고 있되 거의 킬 일이 없다. 이제 여기는 총 4개의 인테리어 마감이 들어있어요. 여기 자작나무 합판이죠. 좀 이따 지나가실 패시브 팜은 타일 마감이 타일. 제가 팜은 물을 막 시원하게 뿌리고 싶어가지고 타일로 다 마감해놨거든요. 자, 팜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패시브 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팜하고는 다른 겁니다. 스마트 팜은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을 베이스에다가 자동화 설비를 넣는 겁니다. 그 자동화 설비의 대부분이 뭐냐? 냉방과 난방 자동화예요. 겨울이 되면은 온실 너무 춥습니다. 난방 들어가야 되죠.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요. 냉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가장 큰 맹점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초기 설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나마 하는데 보조금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보조금 끊기는 순간 바로 또 문 닫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팜 역점 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저는 최소한 것만 집어넣자. 자, 여기는 이제 패시브 팜이기 때문에 벽체 자체가 단열 벽체입니다. 그러니까 또 삼중률입니다. 한번 온도가 달궈지면 식지 않는 구조. 한겨울에도 난방 하나도 없어도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 15도 이상만 되면 생장이 이루어지는 온도예요. 25도 정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열대 과일이다. 우리나라 국내 상추 키우면 뭔가 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열대 과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커피, 파파야, 이거 보리수나무도 인도 보리수나무예요. 식물이 생장하는 조건, 빛도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되죠. 이산화탄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든 선원통을 타고 연결이 되어서 앞에 저 검정통 뚜껑 보이죠? 저 속에 물탱크가 들어있어요. 저 안으로 다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빗물이 모이면 펌프를 저기다 달 거예요, 나중에. 펌프를 달아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물을 틀면 저 빗물이 나와서 들어가는 거야. 빗물이 최고의 영양제이자 물입니다. 우리가 뭐 번개가 뭐 거름이라고 하는데 이 야외 빗물을 보니까 너무 금방 썩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고 또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링팬을 제가 달아놨어요. 물론 열외수 환기장치 바람이 나오지만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얘가 흔들흔들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달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머물면서 브런치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을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숨을 쉬어주면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식물이 잘 자라요. 숨을 많이 쉬어줄수록 식물은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헬스클럽이에요. 패시브 팜과 헬스클럽이 결합되면 식물은 엄청 잘 자랄 거야. 숨 막 쉬니까. 그래서 뭐든지 농업 하나로 가면은 우리가 순수 농업을 1차 산업이라 그러죠. 근데 가공업과 제조업을 우리가 2차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면 1+2 3차 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관광과 서비스를 3차 산업이라 그래요. 우리 사회 산업군에서. 그러면 농업을 바탕으로 여기서 문화적인 거 관광 서비스를 이루어야 된다면 1+2+3이 되어서 6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식물 생장등이라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뭐 실내에서만도 자랄 수 있는 등이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주려고 단 거예요. 이거 없어도 이 집 여긴 충분해요. 왜? 외부에 창호 바깥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쭉 쳐져 있죠? 이게 빛선반입니다. 햇빛이 나오면 저 빛선반을 반사해서 난반사가 되어서 실내에 빛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바닥에 자갈이 있는 이유는 이게 달궈지면 자갈이 따뜻해지죠. 그러면 밤에 해가 져도 얘에서 열을 발산해서 온도 유지를 해주는 추결체로 역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제가 화이트로 한 이유도 빛을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이트로 제가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이제 나중에 2월 달에는 좀 더 제가 아주 밀림을 아니 뭐 바로 밀리면 안 되겠지만 점점 더 꾸며가지고 또 나중에 또 와보시면 재밌는 공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에 스몰 패시브하우스로 이제 가겠습니다. 바람은 돌고 있는데 이 바람 얘기는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바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 보니까 선풍기를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상추를 키우면서 이렇게 돌더라고. 내가 이거 왜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없으면 안 큰다는 거예요. 야외에 있으면 바람이 자연적으로 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식물들이 이 바람을 통해서 약간 외로움을 달랬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단 거예요. 이거 달아줌으로써 이게 얘는 이제 조절이 돼. 뭐 말 잘했네. 지금 이게 이제 리모컨인데 자, 이걸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걸 더 빨리 돌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세게 돌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럼 이것을 보통 뭐 환기로도 쓰고 약간의 뭐 어쩔 때는 시원한 냉방의 기능도 하겠죠. 그렇지만 얘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식물들을 움직여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 겨울에는 뭐 이렇게 창문 열어놔도 햇빛 들어오면 좋은데 여름에는 이거 더워서 찜질방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 여기 실내 온도가 35도가 넘어버리면 식물 생장이 멈춰버리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노지농사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농사를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닝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이것을 쭉 쳐줄 거야. 그래서 적정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얘를 하면 해가 바깥에서부터 근본 차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죠? 여 안에서 블라인드로는 열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용으로 커튼처럼 막는 거지 안에 블라인드 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을 최대 잘 막았을 때가 15%예요. 흰색이었을 때. 검정색이면 더 못 막아요. 근데 바깥에서 직사광선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면 75% 이상을 막는다는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를 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방장치인 거예요. 저 어닝이 쿨링이에요. 쿨링. 자,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단 해놓은 거고 제가 이걸 실험을 하는 거니까 해볼 거예요. 해보고 또 뭐 안 되면 또 보강할 것은 하고 이제 이것저것 좀 해갈 텐데 어쨌든 실내 농업이 되면 외부로부터 뭐 새가 와서 다 농사를 망친다랄지 병충해가 와서 뭐 제초제를 많이 뿌려야 된다랄지 그런 문제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롭고 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벌과 나비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파파야하고 커피는 자가 수정하는 식물이어가지고 제가 키운 거지. 나중에는 이제 농장형으로 갈 때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타입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농사를 할 때는 아파트형 타입이 있습니다. 또 그 층별로 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 넣으면서 팜이 같이 될 수 있는 이제 수도권형 모델이 있고 우리 순천과 같은 데는 이제 폐교 활용형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도심 속 폐교가 계속 생기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지구에 학교가 다 지어져 버리다 보니까 원도심에 학교가 다 비어버려요. 큰 학교였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하면은 이 패시브 팜 만들기 좋습니다. 학교 전부 다 남향 보고 있고 남쪽에 창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단열재만 잘 싸고 엘리베이터만 딱 달아줘 버리면 공간 교실마다 전부 다 농장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틀밭 농사 할 수도 있고 이제 토경 재배를 저는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수경 재배는 별로 저는 약액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좀 그렇고 이 토경 재배를 베이스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름이랄지 그런 건 해야겠죠. 자, 집의 모델을 이제 2층에다 구현해 놨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평, 아니 1층 12평, 다락이 6평, 그래서 합치면 면적은 18평 정도의 규모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높이는 저희가 이제 이게 건물이 1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높이로 했는데 다락 높이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평균 높이 1.8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감재는 지금 이게 페인트 마감, 페인트. 자, 이게 이제 요즘 젊은 건축들이 제일 선호하는 마감이 이 페인트 마감입니다. 벽지도 싫어해. 근데 이제 페인트 마감이 제일 비싼 마감이에요. 왜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판 한 장 돼야 됩니다. 석고보드 돼야 됩니다. 퍼티 다 매겨야 돼. 올 퍼티 매겨야 돼요. 3번 칠해야 돼요. 또 뭐 먼지 묻으면 또 손봐야 돼. 그래서 이게 보기에 뭐 좋을 수는 있어도 좀 뭐 그렇게까지 뭐 바람직한 마감재인가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감재를 흰색으로 한 것은 또 좋은 점은 좀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집의 경우에 12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을 통합하는 LDK형의 이제 공간이 있고, 안쪽에 가면 작은 방이 하나가 있죠. 가운데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파우더룸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들 주방 기능까지, 세탁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에 6평의 다락방이 있는데, 이 다락방은 아이들이 살기에도 좋은 방입니다. 그래서 2층의 방의 경우는 뭐 살다가 뭐 방처럼 막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뭐 부부 2명에 애들 1명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집. 1인 가정의 비율이 45% 넘었고, 곧 있으면 50%.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큰 집이 필요 없는 시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많은데 1인 가족이 늘다 보니까 좀 안 맞죠. 그래서 1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원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원룸은 너무 열악한 거죠. 임시거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집을 짓고 텃밭도 좀 있고 뭐 그러면은 좀 바베큐 파티도 되고 살만한 세상이고, 원도심, 이러한 원도심은 땅 필지가 작은 땅이 많아요. 30평, 40평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땅에도 얘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가 안 되는 필지가 많아요. 원도심 가면. 이 평수는 주차가 해당이 없어요. 건물 평수 15평까지는 주차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규모의 평수이고, 이걸 짓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페인트를 하고 막 이렇게 공정이 많게 하면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마감재를 좀 낮추고 하면은 1억 정도 선에서 1억 초반대에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내 집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델로서 제가 지은 거고, 이거는 누가 살 집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 보는 것처럼 모델하우스이면서 보여주는 집입니다. 1층 제외하고 2층만. 2층만, 이것만 봤을 때 1층과 다락까지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 덩어리를 이제 그 1층에다가 짓는다 하면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집을 다 짓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이런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건축비를 하신 분들 꼭 어떤 분들은 뭐 전체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에서 뺄 거 다 빼고 건축비를 빼가지고 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고 막 하다가 나중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가구, 가전은 항상 빠집니다, 무조건. 여기 붙박이장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다 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마감하는 거, 벽 마감하는 거, 이런 마감은 해야 돼요. 마감까지는 하는 걸로 계산한다. 우리가 뭐 평당 얼마를 말을 할 때는 화장실 변기 이런 건 다 달려야 돼요. 이건 안 달리면 준공이 안 나요, 화장실에는. 그래서 그런 건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거기서 또 뭐 얍삽하게 반칙을 하면 안 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짓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천장도 제가 이제 석가래 놓고, 아까 그 자작합판 놓고 그 위에 단열재 지붕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마감이 동시에 구조체 공사를 하면서 마감이 끝나버렸습니다, 천장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다가 만약에 내가 또 하얗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은 쉽지. 하얗게 해드릴게요, 1,000만 원만 더 내세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게 항상 뭐든지 결정을 할 때는 금액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돈 생각 안 하고 뭘 해주세요 말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연결된다. 그리고 창은 전부 다 시스템 창호인데, 이것처럼 이렇게 열리는, 이게 틸트, 이게 턴이고 이게 틸트잖아요. 자, 이렇게 틸트 턴 창호, 이것을 달면 이것은 뭐예요? 또 고정창이죠. 고정창, 픽스야. 얘는 열려요. 자,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과 이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열고 다 만들면 돈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면 고정 얘만 열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것은 한 공간에 하나만 열리면 되지, 다 열릴 필요 없어요. 열릴수록 돈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했고, 여기 뭐 커튼을 달았고, 여기는 블라인드 달았고, 저쪽에 가면 또 뭐 이렇게 콤비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달아놨고, 여러 가지 또 창문을 가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를 또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화장실에 가면은 샤워 부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여기도 있고 갤러리도 있는데, 이렇게 2층으로 목구조가 돼 있을 때는요, 2층에서 방수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온도, 습도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하는 게 정상이야. 그걸 안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놓고 나서 방수를 발라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방수가 당연히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면은 그 근본 틀린 거야. 그래서 바닥에다 타일 깔고 막 샤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2층에다가 뭐 구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샤워 부스를 해가지고 배관으로만 딱 빠집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장판인데 이게 장판 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설마 흘려도 닦으면 되죠.
그래서 이 장판이란 마감재가 상당히 좋은 마감재 중에 하나다, 요즘에는. 그래서 장판이 5mm 좀 좋은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 장판, 5mm 장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강마루나 강화마루보다는 비싼 거예요. 2.2mm 싸구려 장판은 더 싸요. 이게 장판도 천차만별이고. 1층에는 샤워실 그냥 타일로 할 수 있어요? 있죠. 타일로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별로. 그러니까 저 방식이 싫으면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LG나 LX나 한샘에서도 화장실에 타일 안 하고 바닥재를 시트로 해가지고 원판으로 하는 또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예, 근본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시공을 잘하면 돼요라는 것은 위험한 말이에요. 시공을 잘한다는 게 대한민국 어려워요. 그래서 시공을 잘해야지 뭐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잘 못해도 잘 되게끔 저는 설계를 하거든요. 지붕에서도 비가 절대 셀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비를 센 것이 어떻게 세게 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근데 어떤 건물들 보면 셀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공자한테 잘 막아라?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전국의 학교들 다녀보면 딱 보면 알아요. 작가들이 했다라는 그런 디자인 돼 있는 학교들 전부 방수 때문에 선생님들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막 교실 물 퍼내고. 디자인이란 것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도 없고 사는 사람한테 좋은 게 좋은 디자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걸 좋은 디자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내가 살 집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실속 있게 해라.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제가 나름대로는 섬세하게 생각을 한 결과물들이니까 차분히 지금도 보셔도 되고 끝나고 보셔도 되고